그래도 아버지도 요양원에 가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아빠 요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네가 모시고 가서 지내. 제가요. 그래,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애들도 다 컸는데 뭐가 문제야? 집도 좁고요. 누가 돌봐요? 그러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모시고 가라. 그래도 못 보내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1세 최정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80이 넘으니 내 한 몸 챙기는 것조차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고 기운이 딸려서 여행도 쉽지 않은 나이였죠. 하물며 같은 노인을 하루 종일 옆에 붙어 챙기는 것은 중노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도 환자를 말이죠. 그 일을 최 씨는 수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보다 4살 더 먹은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70대에 들어서서 빠르게 나빠졌는데 나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도 보였습니다. 자식들 모두 시집 장가 보내고 둘이 살고 있었으니 남편을 돌보는 건 전부 최 씨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보다 건강이 좀 낫다 뿐이지 최 씨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병수발을 들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죠. 결국 수년간의 수발 끝에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야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이 컸지만 최 씨도 살아야 했습니다. 대신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본인도 아니고 자식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가엾다며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자식들이 돌보기라도 해야 할 텐데 여전히 남편 옆에 24시간 붙어 있는 건 최 씨였습니다. 자식들은 그게 최 씨의 역할이라고 했고 최 씨의 건강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효자는 되고 싶고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10년만 젊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최 씨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자식들에게 남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안타깝다면 효도할 기회를 주고자 했죠. 최 씨는 자식이 셋이 있었습니다. 딸 둘의 아들이 하나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자식 셋을 키우느라 남편과 아내 본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엔 그래도 사정이 나아져 먹고 살았지만 그 옛날엔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모두 장성하니 그만큼 뿌듯한 게 또 없었죠. 다들 밥벌이 할 정도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게 최 씨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셋 모두 결혼해서 잘 살았고 최 씨 부부도 사이좋게 알콩달콩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다 보내고 나면 홀가분하게 부부의 노후만 신경 쓰고 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자식들 결혼시키고 골머리를 많이 앓았는데 그게 최 씨의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금요일에 나 지수 좀 봐줘요. 엄마 출근해야 하잖아. 그날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지수 보느라 일 빠져서 이번에는 좀 힘들어. 어쩌니? 큰딸의 부탁을 최 씨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설명한 대로 최 씨도 직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딸 때문에 너무 쉬어서 직장의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딸이 바쁜 것은 충분히 알지만 그렇다고 최 씨가 생업을 내팽개치고서 손주를 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만 봐주는 것도 안 돼요? 회사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시집에는 물어봤어? 어차피 안 봐주셔요. 되면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부탁 안 하죠. 딸이 속상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최 씨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딸만큼이나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에겐 자신의 회사 일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최 씨도 소중한 일자리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도 괜찮은 보수를 지급하는 드문 곳이었습니다. 일단 알았어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딸의 대답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나쁜 부모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손주가 6살이 될 동안 수도 없이 봐줬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딸은 최 씨에게 섭섭해했습니다. 종종 아이를 돌봐주는 문제 때문에 언쟁이 오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최 씨도 딸에게 서운했습니다. 해줘도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봐준 것을 고마워하는 것보다 안 봐줬을 때 듣는 원망이 더 큰 듯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봐주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를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다른 문제로 최 씨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당을 차려볼까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둘째 딸이 결혼하고 5년이 채 안 되어 딸이 갑자기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는 이미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식당이야? 집에서도 밥 한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식당을 차린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최 씨에겐 너무나도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꼭 요리를 잘해야 식당 차리나? 요즘은 그런 시대는 지났지. 회사는 어떻게 하고? 이미 그만뒀어요. 이걸로 성공할 자신 있어요. 박서방도 응원해주고 있고. 응원은 최 씨도 충분히 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최 씨 부부에게 바라는 것은 응원만이 아니었으니 문제였습니다. 얼마를 보태주라는 거야? 당시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최 씨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본인보다 자식들이 우선인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아버지의 물음에 따라 입에서 나온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무척 큰 돈이었습니다. 노후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 일하고 있는데 혹시나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최 씨 부부도 사정이 안 좋아질 것이었습니다. 이미 자식들 결혼시키며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성에 찼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잘 되면 이자는 톡톡히 쳐서 드릴게요.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최 씨는 남편과 다투었습니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너무도 대책 없이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최 씨도 화가 났습니다. 물은 성격도 그렇고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평함이 최 씨는 무척 답답했습니다. 자식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최 씨에겐 최 씨 부부의 인생도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부모가 어떻게 외면을 해? 외면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상의는 하고 결정을 해야죠. 그리고 둘째면 8천만 원을 주면 다른 애들은요? 아, 빌려주자는 거잖아. 돌려받는 건데 다른 애들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몰라. 내 자식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식당이 잘 안 되면 무슨 수로 8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요? 잘 되겠지. 그리고 잘 안 돼도 빌린 건 갚겠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그리고 결국엔 최 씨의 말대로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보낸 8천만 원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식당을 차린 지 10개월 만에 폐업을 한 딸이 그 돈을 갚을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갚겠다던 딸은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고 최 씨가 말이라도 꺼내보려고 하면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그러니 그 뒤론 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도 최 씨 부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큰딸은 그나마 먹고 살기 괜찮아 적극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막내 아들네는 눈에 불을 켰습니다. 안 그래도 애도 이제 둘이 되니까 집을 넓혀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둘째를 임신한 며느리와 함께 최 씨 부부를 찾아와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사하고 싶은 집이 예산보다 조금 비싸요. 그러더니 아들이 최 씨의 눈치를 힐끔 보고는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8천만 원 좀 보태주실 수 있나 해서요. 금액이 참 친숙했습니다. 작은 딸과 불화의 불씨를 만든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아직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아들도 알고 있기에 정확히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명분이 있다는 듯이 말이죠. 아들은 빌려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여력이 어디 있겠어. 최 씨 부부도 돈을 쌓아두고 사는 게 아닌 이상 자식들에게 수천만 원씩 턱하고 내주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주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게 생길 듯 했습니다. 만약 아들까지 주면 아마 큰딸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누나 얘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누나한테는 해주셨잖아요. 그건 빌려준 거야. 갚기로 했고. 무슨 수로 갚아요. 보증금도 까먹고 나온 사람이. 그래서 매형이랑 사이도 안 좋은 것 같던데. 차차 정리되면 네 누나도 갚겠지. 그럼 저도 갚을 테니까 빌려주세요. 아들의 말에 말문이 잠시 막혔습니다. 이럴 것 같긴 했지만 정말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둘이면 1억 6천이었습니다. 그리고 큰딸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값세하게 된다면 2억 4천이었습니다. 그만한 돈을 마련해서 주고 나면 최 씨 부부는 말년에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네 누나랑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그래도 그거 꼭 받아야 해.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억울한 모양이었습니다. 만약 최 씨가 며느리였어도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억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딸에게 1,000천이라도 꼭 8천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아들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최 씨는 작은 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빌려주시든 안 빌려주시든 적어도 형제들끼리 공평하게는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아. 나도 여유가 있었으면 다 빌려주고 싶지.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무작정 돈을 빌려주니?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한 4천 정도는 만들어 보마. 최 씨가 뭐라 말하려는데 남편이 끼어들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아, 갚는 데잖아. 아버님, 감사해요.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혼자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구는 것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돈을 퍼주는 게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런 물은 성격을 이용해 아들은 계속해서 돈을 타갔습니다. 나중에는 며느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것도 보태달라는 것을 최 씨가 이혼을 불사하고 싸워서 말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퍼준 결과가 좋았느냐 물어본다면
전부 나빴습니다. 그나마 최 씨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집이 거덜났을 것이었습니다. 둘째 딸에게는 결국 3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고 아들네에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보태주지 않는다고 며느리와 불화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전부 거절했다면 잠시 서운하긴 해도 적어도 마음의 앙금은 남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너희 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이번 명절에 오니 미국 가는 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명절에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야? 이것저것 자비리 많네요. 시댁에도 애아빠만 가요. 그래? 그럼 내년에도 못 보는 거잖니? 회사 일 때문에 2달 뒤면 가족이 전부 미국으로 떠나는 큰딸. 지난해 명절에도 바쁘다고 못 봤는데 올해도 못 보면 내년에는 큰딸이 한국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바빠서 그렇다는데 집에 오라는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살지만 이렇게 자식이 멀게 느껴지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도 먹고 사느라 바쁘다며 명절에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먹고 살기 바빠도 명절엔 다들 쉴 텐데 다들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절에는 막내 아들 얼굴만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나 손주들도 없이 혼자서 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안이가 좀 아파서요. 이해해 주세요. 손주가 아파서 며느리는 못 샀다는 말이었는데 어째서 손주는 명절만 되면 아픈지 몰랐습니다. 손주 얼굴을 본 지도 2년이 넘어갔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말에 따지는 대신 조용히 밥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이나마 봐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조금 서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네 손주는 최 씨도 자주 봐주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리를 두며 살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더 이상은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생각하면 최 씨의 과한 추측인지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그렇게 했지. 남편은 최 씨보다도 속상해했으면서 겉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서러울 것이 남편임을 알기에 최 씨도 더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사나 보다 싶었죠. 그 외에도 사소하거나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지지고 볶으며 살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식은 부모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신들의 인생만이 중요한 때가 금방 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70대가 지나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원래 잔병도 없이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0대 중반부터 남편은 거동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편의점을 운영하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최 씨가 직원 한 명과 함께 돌아가며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엔 집에서 남편 수발을 들었습니다. 정화야, 직원이 오늘 일이 있어서 내가 대신 나와 있거든. 근데 오전에 아빠 병원에 꼭 가야 해. 네가 대신 좀 모시고 가줄 수 있니? 최 씨가 작은 딸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고민해보는 신용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예약 날짜를 옮기세요. 아빠 부축하는 거 힘들어. 그냥 옆에서 팔만 잡아드리면 돼. 진료 금방 끝나고. 정은이한테 한번 전화해 보시던지요. 아들에게 물어보라며 작은 딸이 짜증을 냈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져 초조하던 차에 딸에게 짜증 어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대로 최 씨는 아들에게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긍정적인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회사니까 애엄마한테 부탁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해요. 한두 시간만 내주면 좋겠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내 병원도 아니고 네 아버지 병원이면 지안이 엄마도 한 번쯤은 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들네 힘들 때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어쩜 병원 한번 같이 가달란 소리도 못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끝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최 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편의점 문 닫고 다녀오시면 되잖아요. 괜히 며느리 시집살이 시킨다는 소리 들으시는 것보다는. 평소엔 이런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시집살이면 그동안 아들네에게 시달린 건 자식살이인지 며느리살이인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참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 챙기던 남편이 아픈데 어쩜 자식들이 신경도 하나 안 쓰는지 몰랐습니다. 병수발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도와달란 말에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딸은 미국에 나가서 산지 오래였고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댈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나이 드는 동안 자식이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다들 바쁘니 부모가 이해해야 한다고 하지만 최 씨는 그 말에는 어느 정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 건 다 하고 여행 갈 건 다 가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1년에 하루 이틀이 아까운 듯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자신들이 어려울 땐 부모를 찾는 것에 이제는 지쳤습니다. 부모는 퍼주기만 하고 원망만 듣는 존재라는 것이 슬펐습니다. 최 씨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해 안달이었는데 말년에 이렇게 외면을 받는 게 참 불쌍했습니다. 남편이 미운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라 최 씨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남편을 보살폈습니다. 그 뒤로도 아픈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이제는 자식 걱정일랑 말고 우리 둘이 잘 살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거동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80이 넘어가자 기력이 없어져서 혼자서는 외출을 하지 못했고 집에서도 부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도 몇 해 전에 접어야 했습니다. 힘들어도 집에서 벽 잡고 조금이라도 걸어요. 다리에 힘 빠져서 진짜로 못 걷게 돼. 아, 당신 있잖아. 내가 당신 없고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 남편의 다리는 이제 최 씨의 다리보다 가느다랗게 변했습니다. 자, 아해요. 아, 최 씨는 남편의 입에 숟가락을 넣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받아먹지 못하고 입가로 밥풀을 떨어뜨렸습니다. 잘 받아 먹어야지. 이리 줘. 내가 먹을 테니까. 남편의 말에 최 씨가 숟가락을 쥐어주었지만 흔들리는 남편의 손에 의해 숟가락은 입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텅 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밥을 먹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밥을 아까 먹었나? 2시간 전에 먹었잖아요. 숟가락에 있던 거 다 흘린 거 기억 안 나요? 그리고 치매 증상도 조금씩 보였죠. 최 씨는 웃으며 남편에게 대꾸했지만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이 병들어가는 것도 슬펐고 최 씨 또한 곧 골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거진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남편 옆에 붙어서 병수발을 들으니 같이 나이 먹은 최 씨도 멀쩡할 리가 없었습니다. 나 병원에 다녀올 테니까 얌전히 있어야 해요. 내가 그럼 얌전히 있지 어딜 돌아다니겠어? 불안한 몸 상태로 자꾸만 돌아다니려고 해서 사고친 이력이 몇 번 있기에 남편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무릎이 아파서 주사를 맞고 오는 사이에 남편은 베란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최 씨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최 씨를 애먹였습니다. 몸만 불편해도 충분히 힘들게 하는데 치매 증상이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리 내. 내가 요리해 준다고 하잖아. 무슨 요리를 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불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요? 불을 내가 왜 내? 당신이 나 밥도 못 해먹게 해서 굶겨 죽이려는구나. 왕년에 요리를 잘했던 남편은 가끔 부엌으로 부축해달라고 하고는 가스불을 켰습니다. 최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화상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배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었죠. 최 씨가 전문 간병인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 씨가 누군가를 간병할 수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이 나이에 자식들의 병수발을 받기도 하니 말이죠.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최 씨의 몸도 마음도 병이 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등어리엔 늘 파스를 붙이고 살았고 자다가 문득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최 씨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 씨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악화되는 남편의 병세에 최 씨의 삶이 나날이 팍팍해져 갔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나는 요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어느 날 모처럼 멀쩡한 남편이 최 씨에게 말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최 씨가 늘 해오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요양원이에요? 10년이면 당신도 할 만큼 했잖아. 남편이 처음 아프기 시작한 때로부터 거진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말 못한 고생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은 24시간 동안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아까 밥을 먹었냐고 묻던 남편이 너무나도 멀쩡한 얼굴로 하는 말에 최 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잊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게 남편에게도 최 씨에게도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최 씨도 힘에 부쳤습니다. 남편을 감당하며 80대를 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양원, 그런 곳에 나를 보낸다고? 죽으러 가라는 말이야? 남편은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또다시 최 씨의 마음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최 씨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남편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최 씨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매일같이 들를게요. 매일까진 안 와도 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 보러 와. 나중에 나도 당신이랑 같은 요양원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리고 이튿날 최 씨가 작은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화야, 아무래도 네 아빠 요양원에 모셔야겠다. 그러자 딸이 무척 놀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양원?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에요? 상상도 못했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네 아빠 옆에 누가 계속 있어야 하는데 엄마도 힘에 부쳐서 이제는 못하겠다. 아니, 보호사나 그런 사람 부르면 되잖아요. 몇 시간씩 도움은 받겠지만 24시간은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들었고 말이죠. 그런데 딸은 치를 떨며 싫어했습니다. 말이 돼요? 왜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요? 그럼 어떡하냐? 엄마 있잖아요. 최 씨가 있는데 왜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사리분별도 하시잖아요. 아예 정신을 놓으신 거면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죠. 그러다가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 차라리 치매만 있었다면 좀 덜했을까 싶었습니다.
최 씨보다 덩치가 큰 남편을 매번 부축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떠먹여주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 씨의 노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딸은 최 씨를 아주 나쁜 아내인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였다면 엄마 절대 요양원에 안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이기까지 하는 딸 때문에 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몰랐습니다. 내내 아프던 가슴을 딸이 후벼 파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또한 딸과 같은 생각인 듯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요양원에 모시는 건 안 될 말이에요. 혼자 지내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거 상상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큰딸은 반대를 하진 않았지만 역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전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옆에 최 씨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종일 옆에서 돌볼 사람이 있는데 어째서 요양원에 가야 하느냐는 반응이었죠. 최 씨는 답답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자식들은 최 씨의 주름진 얼굴과 구분 등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 비해 건강한 것이지 최 씨도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자리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 나이였죠. 아니면 사람이라도 쓰자. 그 24시간 도와주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마저도 자식들이 비용을 감당하기엔 부담스럽다며 꺼려했습니다. 그저 최 씨 보고 책임을 지라는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는 건 마음에 걸려요. 맞아요. 제가 가끔 가서 도와드리고 할게요. 하지만 말처럼 제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오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최 씨는 며칠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아내인가 싶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얘기는 무한정 보류되었죠. 그러다 최 씨는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좋지 않아 병원을 다니곤 했는데 남편을 부축하다가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보호대를 차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이 한 달간 한국에 머무른다던 큰딸이 때마침 최 씨의 집에 왔습니다. 이틀 동안 제가 아버지 돌봐드릴 테니까 엄마는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세요. 그래도 큰딸이 낫다 싶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걸 둘째 딸과 아들은 모른 채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큰딸은 하루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몇 년 동안 하셨어요? 큰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사실 아빠 요양원에 모시는 거 마음이 좀 그랬는데 이대로는 못 지낼 것 같아요. 큰딸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 요양원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최 씨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쁜 아내라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하지만 둘째 딸과 아들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될 말이죠. 어머니 허리 다 나을 때까지 저희가 돌아가면서 도와드릴게요. 허리가 다 나아도 말이야. 병수발이 쉬운 건 줄 알아?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 그래도 아버지도 요양원에 가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당연히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아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가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네 아빠 요양원에 가는 게 그렇게 싫으면 네가 모시고 가서 지내. 제가요. 그래.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애들도 다 컸는데 뭐가 문제야. 집도 좁고요. 또 누가 돌봐요. 그러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모시고 가라. 그래도 못 보내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러자 아들은 너무도 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까짓건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들이 우스웠습니다. 아버지 건강할 때나 잘하지 싶었습니다. 젊었을 적엔 그렇게 속썩이고 나중엔 아픈 아버지 얼굴 보러 오는 발걸음조차 참 무거웠던 아들이었습니다. 뒤늦게 말로만 효자 노릇을 하려는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최 씨는 얼른 짐을 싸서 남편을 아들네에 보냈습니다. 남편도 군말 않고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얌전한 모습을 보니 아들도 할만하겠다 싶었는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힘이 좋아 부축하는 손길도 단단했습니다. 그렇게 모처럼 최 씨는 남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무언가 허망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참 허무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머지않은 자신의 모습일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때는 최 씨는 미련 없이 요양원으로 들어가자 생각했습니다.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옆에서 돌보는 사람에게도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들 힘들게 하지 말자 싶었죠. 어머니, 아무래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지안이 엄마 지금 처가에 갔는데 저 혼자 아버지를 케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데려간 지 3일 만에 아들은 아버지를 도로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누나 대신에 자신이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겠다며 말이죠. 죄송해요. 안 그러면 애엄마랑 이혼할 수도 있다며 아들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도 예상한 바였습니다. 아픈 남편을 이리저리 보내서 미안하지만 아들네가 남편을 돌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한 각오와 희생으로는 불가능함을 몸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한 결과였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팠습니다. 자식 마음이 부모 마음과 같지 않음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치매에 걸리고 거동도 힘들었다면 남편은 죽는 그날까지 옆에 두고 보살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만에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병수발 힘든 것이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탓할 생각은 없었지만 그렇게 결사반대하던 입장이 순식간에 뒤집히니 또 다른 상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딸은 그런 아들을 보고는 일주일도 모시고 가지 않고 뱃길을 들었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는 문제로 자식들과 이렇게 다투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무관심했던 자식들이니 말이죠. 결국 상처만 남았습니다. 남편이 입소하는 날 큰딸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두 자식은 같이 요양원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최 씨는 자주 오게 될 테지만 자식들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엔 결국 잊혀질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 씨가 거동을 못하게 되면 못 볼 꼴 보지 말고 고민도 하지 않고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자식들에게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더 병들 때까지 곱게 살다가 남편을 따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쁜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